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CS 실무론 2회차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문제풀이하는 데 있어 핵심 키워드 찾는 방법 동영상 저희가 이렇게 되면 8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3월 달에 봤던 시험 문제를 갖고 하는 건 뭐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CS 실무론 1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Y불.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앞부분에 나오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분류한 개인정보의 14개 유형 중, 자, 여기 키워드가 나옵니다. 노조 가입, 종교단체 가입, 정당 가입, 클럽 회원 등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 잘 보시면 노조 가입, 종교단체 가입, 정당 가입 뭘까요? 흔히 우리가 보는 어느 조직에 몸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조직 정보가 될 겁니다. 간단하게 뭐 법적 정보 뭐가 있을까요? 뭐 교통 위반 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 기록, 뭐 구속 기록, 뭐 납세 기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용 정보에 대한 거, 회사 주소, 상관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위에서 나왔다는 걸 가지고 이걸 고용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신용 정보, 뭐 대출, 잔액, 뭐 신용카드 이런 게 나오겠죠. 일반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뭐 운전면허 정보 어떻게 되세요? 흔히 알고 있는 호구조사하는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민감정보의 범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자, 민감정보라고 물어봅니다. 민감정보. 민감정보라고 하는 관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죠?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이렇다 보니까 첫 번째, 사상과 신념? 네, 민감정보에 해당하죠. 두 번째, 정치적 견해. 맞습니다. 3번, 외국인 등록번호? 이게 민감정보일까요? 이건 그럼 외국인이라는 걸 감추고 살아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민감정보의 범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밑에 나와 있는 뭐 정당의 가입 탈퇴, 노동조합의 가입 탈퇴, 다 민감정보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국민은 민감 정보에 의해서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다라도 차별을 받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12번 문제에 민감 정보의 범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외국인 등록번호가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관련해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밑에 먼저 보기를 좀 보면 날짜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래놓고 박스가 좀 글씨가 넘어가 버렸네요.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키워드입니다. 개인정보에 유출이 됐는데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이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을 게재해야 되는가라는 거, 이건 키워드로 딱 기억하시면 정보 유출 1,000명 이상, 그럼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네.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요, 보기의 내용처럼 저희가 법의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요, 정보 유출이 된다, 1,000명 이상의 정보 유출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7일간 게재한다라는 것을 딱 기억을 하시면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7장에서 문제가 나왔네요. 교육훈련의 종류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를 좀 볼까요? 동일한 내용을 다수의 학습자에게 전체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작업 현장을 벗어나, 자, 이게 키워드가 되죠. 앞에 거는 잘 모르겠는데, 작업 현장을 벗어나, 이거 회사를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행되는 교육기법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걸 뭐라 부릅니까? 집합교육, 뭐 집체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집합교육을 나타내는 표현 대표적인 거 뭡니까? OJT입니다.
만약에 작업 현장을 벗어나라는 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흔히 볼 수 있는 거, 네, 그건 OJT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현장을 벗어나서 뭔가 교육을 진행한다. OFJT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작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으로 오타가 났네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오타를 없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확인 안 되는 오타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1번 환경에 따른 배경 색상에 주의한다. 맞습니다. 2번 장식 효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한다. 이건 맞죠. 이건 너무 심하면 하급 PT라고 부릅니다. 3번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한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멀티미디어 기능 또한 어떻게 돼요? 네, 너무 많은 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번 도해보다는 텍스트 사용을 통해 직관성을 높인다. 직관성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앞뒤가 바뀌었죠. 그렇죠? 텍스트 사용보다는 도해를 통해서 직관력을 높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4번이 잘못된 보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작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 도해보다는 텍스트 사용을 통해 직관성을 높인다. 이건 앞뒤가 바뀌어야 된다. 텍스트 사용보다는 도해를 사용해 직관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수정해야 되는 문제의 오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미지 형성 과정 중 과거와 관련된 기억과 현재의 지각이라는 투입 요소가 혼합되어 개인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은 무엇이라 부릅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쉽게 예전에 보셨던 문제 유형은 아닐 겁니다. 상당히 가끔가다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자꾸 오타가 있네요. 이미지 형성이 아니라 형성 과정 중 과거와 관련된 기억과 현재의 지각. 자 보세요. 과거의 내용과 현재의 받아들이는 걸 가지고 개인의 이미지를 판단한다. 흔히 우리가 이걸 뭐 한다고 부릅니까? 네, 사고한다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고 과정에 들어가는 설명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지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른 이미지를 부여하는 걸 우리가 지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정 과정이라는 게 하나 더 있죠. 이건 뭘까요? 네, 쉽게 얘기해서 뭐 부정적인 이미지라든가 감정적 반응의 확장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해가지고요. 우호적이네, 비우호적이네 이런 관점으로 나눠지는 걸 우리가 감정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사고 과정으로 문제에서 보셨던 과거와 관련된 기억과 현재의 지각이라는 투입 요소가 혼합된다라는 측면을 갖고 기억하셔야 될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첫인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처음 대면하여 각인되기까지 평균적으로 대략 1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랬으면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상대방을 알아보는데 각인하는데 얼마요? 네, 3에서 7초가량 걸린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인상에 대한 거리가 먼 것은요. 바로 1번이 틀린 보기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교육생 시험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오답이 뭐 1번에 있다면 나머지 거는 안 읽어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설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쉬운 문제 중에 한 가지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인사의 종류와 관련해 다음 중 정중례를 해야 될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정중례가 아닌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하객에게 올리는 인사. 정중례여야 하죠.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죠. 절을 하기도 합니다. 2번 회사에서 높은 직급의 손님을 배웅할 경우의 인사. 네, 정중례 하셔야 됩니다. 3번 화장실에서 VIP를 만났을 경우의 인사. 화장실에서 VIP를 만나는데 정중례를 한다? 이건 인사하는 사람이나 VIP나 서로 난처해 죽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중례가 아니라
3번은 뭘 하셔야 돼요? 목례, 눈인사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4번, 입사 면접을 위해 기업 임원에게 올리는 인사 정중히 하셔야 됩니다. 5번, 아주 큰 어른을 만났을 경우에 올리는 인사 정중히 하셔야죠. 굉장히 쉬운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뭐 기본 상식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알고 있는 내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공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죠. 공수법 문제 나옵니다. 1번, 남자와 여자의 손 위치는 동일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가 자꾸 나와야 된다고. 1번이 답이죠. 동일합니까? 남좌 여우잖아요. 분명히 공수는 손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렇죠. 2번, 평상시와 흉사시의 손 위치는 다르다. 네, 이거 맞죠. 3번, 공수는 의식 행사에 참석하거나 어른을 뵐 때 반드시 한다. 맞습니다. 4번, 평상시 남자는 왼손을 위로하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합니다. 남좌 여우라고 말씀드렸어요. 5번, 공수는 배려의 기본 동작으로 두 손을 앞으로 모아서 잡는 것을 말한다. 맞을 겁니다. 제가 근데 맞을 겁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배려가 아니라 배례예요. 배례. 네, 배례. 쉽게 해서 절의 기본 동작이거든요. 이건 한번 저도 문제가 됐던 출제됐던 문제의 실제 기출 문제 워딩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1번 남자와 여자의 손위치는 동일하다. 얘가 완벽하게 틀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비즈니스 업무와 관련해 남성의 올바른 패션 이미지 연출을 위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러니까 틀린 거 물어보는 내용이겠죠. 자,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간단히 좀 보게 되면 1번 볼까요? 1번. 뭐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는 흰색이 기본이며 가급적 반팔은 피하는 것이 좋다. 네, 맞습니다. 반팔은 원래 와이셔츠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2번. 보통 와이셔츠의 깃과 소매는 슈트, 뭐 수트라고 얘기하는데 슈트보다 해가 1에서 1.5cm 정도 나오게 입는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벨트는 정장의 색상과 어울리는 것으로 착용하는 것이 좋다. 네, 맞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구두와 색상을 맞추기도 합니다. 4번. 스트라이프나 체크 무늬가 들어간 것보다 광택이나 화려한 원색 계통의 정장을 입는 것이 좋다. 어디 쇼하러 가는 분 아니고는요. 일단은 광택은 좀 안 되고요. 현재적으로 화려한 원색 계통보다는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검은색, 감색 정도의 양복을 입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오답은 4번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흔히 알고 계시는 뭐 광택만 아셔도 뭐 답이 나올 겁니다. 광택을 요구하는 비즈니스 업무 관련해서 남성의 슈트에 대한 얘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20번 문제까지 쭉 풀어봤는데요. 20번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는 잘 보시면 한 절반 정도의 문제와 또는 절반 정도 문제,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 유형 이렇게 섞여 있는 데다가 조금은 좀 자주 볼 수 없는 문제가 한 두 문제가량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1번에서 10번 문제까지의 10문제 유형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10문제의 문제 유형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21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를 갖고 다시 한번 문제풀이에 대한 핵심 키워드 내용을 잡는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